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제가 고심을 하다가 주식시장에서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투자자라고 얘기하죠. 이 투자자는 뭐냐? BP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BP가 뭔데요? 비즈니스 파트너. 단순 주식 투자인데 이게 무슨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주식을 샀다는 건요,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 거예요. 인베스트를 했다는 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단순 투자자, 적극적 투자자. 누구나 적극적 투자자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본인의 역량에 의해서 단순 투자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이 적극적 투자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더 많겠죠. 오늘도 제가 이제 비상장 바이오 제약사 때문에 제가 SK 쪽 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거기에 이제 창투사 대표님도 오셨고 그래서 만났는데 제가 오늘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과거 실패 사례하고 맞물려서 느껴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자, 일반적으로 적극적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을 구해줄 수 있는, 즉 뭐냐, 이런 걸 이제 흔히 우리가 두 가지나 SI가 되느냐 FI가 되느냐, 이런 그냥 단순히 재무적 투자자가 되느냐, 그죠? 그리고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된 SI가 되느냐. 자,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 투자자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M&A나 혹은 이 회사의 큰 회사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는, 이게 적극적 투자자의 관점인데 이거는 역량이 안 되면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약성분의 치료제의 대표적인 주자가 뭐냐? 생약성분의 대표적인 제품이 뭐냐? 타미플루예요. 이게 생약성분으로 만든 신종독감 치료제죠. 근데 이 타미플루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짜 이제 세계적으로 타미플루가 없는 나라가 없고 다국적 제약이 된 거죠. 생약성분은 독성 테스트가 크게 필요 없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좋은 생약성분이 왜 다국적 제약까지 넘어가는데 힘드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오늘 하나 느꼈어요. 첫 번째, 자, 다국적 제약사가 추진하는 대다수의 약들은 변이 요인, 이제 외부적 변이 요인, 내부적 변이 요인, 생체 내, 인비보, 엑스비보, 생체 외. 그러니까 이런 실험들이 있어요. 인비보, 엑스비보. 이런 실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못 넘어가느냐? 다국적 제약사는 막대한 자금력이 있으니까 이 변이 요인을 딱 차단해 놓고 실험을 해요. 사이언티픽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완벽한 사이언티픽 데이터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자, 이 약의 투여량은 얼마, 그리고 과정은 얼마, 그리고 이 외부적 요인은 뭐가 있었으며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환자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 인체 실험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들, 이 막대한 자금력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제약사 중에 과연 이 완벽한 인체 실험, 삼상에 대한 실험,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도대체 몇 군데가 있느냐.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력이 투여돼야 되는, 그죠? 그러니까 대다수 뭘로 넘어가요? 기술 이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국적 제약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작년도에 얘기 드렸던 종목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그 이후로 이게 한 2배 이상 가버렸죠. 그러니까 자, 이 관점에서 다국적 제약사로 넘어갈 수 있는 곳에 그걸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워렌 버핏처럼 코카콜라가 작은 음료 회사일 때 투자했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금적인 한계가 있죠. 그럼 계속 투자자도 생겨야 되고. 미국의 테슬라가 보면 계속 적자인데도 이 회사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미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한국 회사들 이게 참 어려워요.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적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 적극적 투자자의 관점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만나봤는데 일단 생약 성분에 대한 부분들 허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죠.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한 또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자, 제가 실패 사례 하나를 얘기를 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 바이오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클로로필 A라는 굉장히 우수한 물질을 갖고 있는 이게 하나의 화두였어요.
이 클로로필 A는 뭐냐?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분이 3분이나 있습니다. 노벨 화학생이죠. 완벽한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식물에만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걸 녹색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식물의 피지, 피. 그린블러드라고 해서 녹색피로 불리기도 합니다. 클로로필 A. 근데 이게 인체에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연구를 아무리 해봐도 이걸 섭취가 안 돼. 왜? 이 클로로필 A는 틸라코이드라는 작은 막 안에 쌓여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작아. 근데 이게 이 막 안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딱 깨가 이걸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걸 깨는 순간 반감기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 효능이 축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이걸 계속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나오기 시작한 게 클로렐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제약사에 넘어간 게 포토진, 포토디타진, 포토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 포토론이란 물질이 지금 어디에서 표적 항암 치료제로 만들기 시작했느냐? 벨라루스에 있는 동유럽 국가죠. 원래 동유럽 쪽이 기초의학, 기초과학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주선 먼저 쏘아 올린 것도 동유럽 쪽이고, 러시아잖아요. 소련, 옛날 북소련. 그죠? 그리고 기초의학 쪽, 노벨의학상을 굉장히 많은 쪽도 동유럽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벨라루스에 있는 BMP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표적항암, 즉 클로로필 A를 이용한 포토론이라는 표적항암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효능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단점이 뭐냐? 자, 이 일명 이제 클로로필, 즉 클로렐라는 식물이에요.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없으니까 내분비계 이런 항암제는 효용이 별로 없고, 피부암, 그 다음에 빛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식도암, 요런 쪽에는 탁월한 성능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조건을 변이시켜서 인체 내에다가 조사를 하고, 즉 복강경, 로봇으로 조사를 하고 복강경을 통해서 빛을 조사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든 게 대한광통신의 빛조사기, 요걸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아주대병원이죠. 거기 이 포토론을 가지고 췌장암 임상을 하신 분이 있어요. 박도은 교수님이라고. 그분을 제가 4번이나 찾아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걸 가져왔어요. 벨라루스에 2번이나 들어가서 이 제약을 어떤 한 회사에, Y라는 회사에 가져왔어요. 근데 결국은 여기에 대표이사님이 안 하게 됩니다.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막대한 자금력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내가 이걸 몰라야 돼요? 모르면서 묻지마 투자해야 돼? 아니잖아. 그럼 투자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게 사기야? 실패지. 그게 어떻게 사기? 그래서 이런 실패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 오늘 그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야, 대표님 정말 이공계 박사만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창투사의 대표님조차도 펄에 대한 확실한 공부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공부를 해야 돼. 두 번째 뭐냐?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세 번째, 투자 환경을 갖다가 개선을 해줘야 돼요. 적극적 투자자의 관점에, 즉 비즈니스 파트너의 관점으로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꾸 어떤 뭔가 금융학적으로 자꾸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게 금융학이 아니에요. 주가의 문제는 차후 문제야. 주가는 회사가 좋아지면 당연히 올라가요. 회사가 좋아지는데 주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 삼양식품 봐봐. 내가 그만큼 시장 점유율 높여가고 있다고 얘기했지. 그거 이제 10만원 나왔어. 98,000원인가 지금 왔잖아요. LG이노텍 때려주기도 30만원 간다. 지금도 34만원이야. 왜? 회사가 좋아지면 주가는 당연히 좋아진다니까? 그 회사에 대한 부분을 자꾸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자꾸 뭘 그렇게 음모론이 많다고 여기서 음모론적 관점에서 자꾸 금융학적으로 접근을 해. 그럴 거면 주식 때려치우세요. 그건 접어야 돼. 그런 분들은. 그러면 남 원망만 해. 나도 실패 안 했어요? 나도 실패 봤어. 그러나 그대로 원망하지는 않아요. 왜? 이게 하나의 단편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자금적인 부분, 다국적 제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되는 허들들, 즉 장애물들이 되게 많아. 거기에 대한 부담감, 압박감들이 그들을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이해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무조건 음모론으로만 접근을 해요. 속였다, 사기다, 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렇게 해. 공부는 하고 그런 얘기해? 이 회사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공부는 하고 그런 얘기 하냐고. 신경질 확 올라오더라고, 오늘 아침부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금융학적 음모론으로 접근하지 마. 그런 분들 대다수 주식 투자 실패합니다. 왜? 잘 되면 지가 선택을 잘한 거고, 잘못되면 다 남 탓인데 뭐. 그럼 남만 원망하고 평생 그러고 살아. 남만 원망하면서 살아. 그게 맞아.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인생들 논리대로 가라니까. 나라고 실패 안 하냐고. 나도 실패한 지금 사례를 얘기해 줬잖아요. 아무리 공부하면 뭐해? 주변 환경적 요건에 의해서 그가 투자를 못하니까 실패를 하는 거야. 우수한 제품에 대한 확고부당한 확신이 있으면 뭐해? 투자가 안 이루어지면 실패야.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어디선가 뭐 뜬금포 날리듯이 밑도 끝도 없는 금융학적 음모 이론을 막 갖다 대기 시작해.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진짜 그 막무가내식으로 얘기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미쳐간다고. 내가 여러분들 보면서 요새 살짝 미쳐가요. 뜬금없는 얘기들 하도 해서갖고. 이해를 하고 보세요. 이해를 하고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 수많은 위기 과정 속에서 이해가 안 되면 힘들어요. 자, 처음에 결혼을 했어. 나는 굉장히 아껴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와이프가 방방마다 다니면서 불을 다 켜. 그리고 뒷따라다니면서 불을 끄고 다녀요. 너무 스트레스야. 처음에 관리비가 내 혼자 살 때 20만 원 정도 나오던 게 관리비 80만 원 나왔어. 그것도 스트레스야. 근데 이해를 했어요. 왜? 첫 번째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까지 월급 받는 원장, 미용실 원장이었고, 빠마 막 말다가 틱 던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따라다니면서 누군가 치워주는 스텝이 있잖아. 그게 버릇이 된 거지. 그 와이프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러니까 그러그러 할 수밖에 없겠구나. 자, 와이프가 결혼 전에는 원룸에서만 살았어. 원룸은 보일러 조금만 높여도 온 집안이 후끈후끈해요. 근데 신혼이 우리가 49평 아파트였거든. 거기 그렇게 원룸처럼 후끈하게 살면 관리비 80만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던 사람이야. 근데 그걸 내가 하루아침에 바꾼다고 바꿔지겠어요?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구나. 뭐 거의 30년 가까이를 다른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그럼 이해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큰 집은 관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옷을 덮겨 입고 산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시키고. 그런 이해 관점은 하나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상대편을 또라이 만든다니까. 미친놈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지 말라니까 제발 좀. 아시겠죠? 자, 오늘 신년에 잔소리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잔소리가 때론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잔소리가 약이 될 때도 있거든. 자,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 내로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공의 확률들을 높여가는 그런 종목들을 담아가면 되겠죠. 여전히 뭐 미투쟁, 미투온이 살짝 좀 빠지긴 했어요. 신년의 조정과 더불어서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게임주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군들 중에 대다수 잘 차익 실현하고 나왔고, 마이크로 디지털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은 좀 빠졌는데 저는 제약바이오는 아직도 여전히 좋은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왜? 이 코로나는 변이가 수십 개 생겨. 이게 지금은 굉장히 악성의 변이는 없어요. 순한 변이들이 많이 생겼지. 근데 악성의 변이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치명률이, 즉 치사율이 높은 변이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치료제는 계속 더 필요할 거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회사들은 계속 성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한 제약바이오 회사,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뭐 다 있지 뭐.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회사가 빠졌어. 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런 회사가 돼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장사 중에서는 아이월드 제약이 그렇게 돼주기를 바랍니다. 적극적 투자자의 관점에서.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딱 끝!